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기출을 다시 보는 거를 새벽 루틴에 넣어 보았어요. 인스타그램 뜨고 있죠. 제가 여기에 지금 새벽 루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을 보게 되면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포인트들을 얻게 되니까 기출 지문도 좋고 기출의 선택지도 좋고, 지금쯤이라면 다시 한번 기출을 꺼내서 기출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7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지문은 문제 자체에서 견해라는 단어를 보시는 순간, 이 지문은 주장형 지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주셨어야지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함축이라든지 논리적인 관계를 언급해주는 그런 부분들에서 강약 조절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독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과 관련된 글인가부터 먼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법이다 라고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세 가지의 규범 양상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조금 정확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명령, 금지, 허용이 왜 나열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 금지, 허용이 규범 양상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열됐다 라는 것만 보고 나서 이거 뭔가 구조와 연결되네 까지만 생각하다 보면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 명령과 금지, 허용을 의미하는 규범 양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그 문장 자체를 확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첫 단락에서 처음 의미들을 던져주는 그런 문장은 독해를 조금 더 천천히 정확하게 해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에 있어서 세 가지 등의 규범 양상이 이루어지는데, 명령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금지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허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었을 때 딱 의미가 처리되면 땡큐이고, 그게 아니면 거듭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에 대해서 적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규범 양상들이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19세기 분석 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렇게 시작을 해줘요. 그래서 이 글은 법 그 중에서도 분석 법학과 관련된 글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제시를 해주었던 이러한 규범 양상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대요. 일정한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뒤에서 세부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거를 다 정리하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선택지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읽고 정리하면서 선택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글은 어쨌든 견해를 묻고 있고 주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논리적인 관계들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두 번째 단락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들 간의 관계들을 나열해주고 있을 때 그래도 피셋이라면 조금 더 강조하는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하나 이게 궁금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 논리적 관계를 다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 그들 간의 관계 중에서 다시 언급을 해주면서 반복을 해주게 되면 그때 되면 연결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강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크게 독해를 해주시면서 이들 중에서 어떤 관계를 필자가 조금 더 강조해주나? 라는 거를 그 다음에서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러한 규범 양상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 단락까지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이 앞에서 제시했었던 그런 규범 양상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 실천적인 어떤 의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법의 강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원칙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 저라면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더 피셋이라면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이거를 번역하면 뭐죠?
그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허용 중에서도 적극적 허용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 허용이 반드시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허용과 명령 간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라면 다시 여기 앞에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라는 내용. 그래서 적극적 허용과 명령 간의 관계, 명령은 적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그래서 필셋이라면 명령과 적극적인 허용 간의 관계가 선지화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지문을 독해하는 순간에 명확하게 다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는,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명령과 적극적 허용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네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혹시라도 묻게 되면 다시 와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대요. 비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 체계가 폐쇄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방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너네들이 말하는 앞에서 제시하는 분석 법학의 이러한 그 주범 양상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분석은 폐쇄적일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 근데 개방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에서 보면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허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단락의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폐쇄적인 법 체계를 전제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세기 분석 법학의 연구는 폐쇄적인 법 체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 비판보단 이 글의 주인공 자체가 분석법학이니까 분석법학은 폐쇄적인 법 체계를 전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피셋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법 체계를 전제하게 되면 또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법 체계가 개방적인 경우일 때에는 분석이 제대로 통용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유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했으니까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반론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보시게 되면 비판은 지금 두 개를 제시해 줬잖아요. 하나는 개방적인 경우에는 통용될 수 없어. 두 번째, 자유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반론도 이렇게 하나씩 호응할 가능성이 커요. 즉, 개방적인 경우 문제 안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예측하시면서 보시면 뒤에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독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일까? 앞에서 제시했었던 첫 번째 비판과 두 번째 비판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 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꼭 금지와 허용 사이 역설적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산자에 대한 위로가 함께 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까 자유가 훼손된다, 약화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허용된다, 너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다면 오히려 자유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체계의 개방성을 오히려 인정을 하게 되면 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유가 더 훼손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물론 한계도 있지만 19세기 분석 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은 이니까 그 전 단락까지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이 분석 법학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엄밀성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법에 대한 흠결을 보충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였죠?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피셋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구성할 만큼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엄밀성은 또 사법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했으니까 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판결은 법률의 문헌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한 엄밀성을 추구하는 입장 속에서도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 얘네들이 내세우는 그런 이유가 나는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해 라는 이유를 들어서 잘못된 결론에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답이 된 선택지처럼 분석적인 엄밀성을 추구한다라는 게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랑 4번 선택지가 연결이 되려면 보다 더 명시화되는 문장들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건 이제 필셋의 방향과 조금은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고, 이 4번 선택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깊게 고민을 하시거나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글쓴이의 견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주장형처럼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가볍게 읽기,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정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덜어 읽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지문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문에 그렇다면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법에 통한 행위의 지도, 그래서 행위 규범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 규범들이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까지가 이러한 규범 양상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들, 규범 양상들의 관계들, 그 다음 단락은 그러한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의, 그 다음에는 비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판, 두 번째 비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론이 각각 하나씩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이 이제 결론적인 측면인데 분석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문에 있는 큰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게 우선순위로서 보시면서 이 지문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77번 지문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다뤘던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하고 있는 1단계 독해, 즉 구조적 측면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글에서는 어떤 삶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좋은 삶을 판단하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위선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강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위선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것과 연결을 해주고 있냐면 도덕 철학의 주요 과제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위선을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 도덕 철학의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도덕 철학에 가지고 있는 주요 과제들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고, 그 각각의 과제에 있어서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위선을 탐구하여서 밝혀야 되는데 의무론이나 절차주의적과 같은 근대 도덕 철학은 좋은 삶과 같은 이런 상위선을 탐구하고 밝히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다. 절차적인 관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위선을 탐구하여 밝혀야 하는 그러한 도덕 철학의 주요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도덕 철학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도 사실은 특수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선을 탐구하고 밝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가치도 사실은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건데 너네 왜 거기에 대해서 탐구 안 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 도덕 철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제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도 역시 근대 철학이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주의적 도덕 이론도 역시 근대 도덕 철학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형식적인 절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 윤리학도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이 이제 결론인데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 단지 개인의 문제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상위선을 고려하여 다뤄야 한다라는 결론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상위선이 좋은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데 이러한 상위선을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의 주요 과제인데 근대의 도덕 철학 그거 하지 않고 있어. 너네 문제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도덕 철학의 또 다른 과제가 사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데 너네 답하지 않고 있어.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서 답하려면 상위선을 탐구해야 되고 상위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상위선을 고려해야 해 라고 하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자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문을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